환자혁명이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책이지만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하고 이렇게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이고, 의사들은 10년이 넘게 공부를 하잖아요. 10년 넘게 공부를 하는데 뭘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처음에 과학을 다 공부하죠. 사람의 해부학도 하고 생리학도 공부하고 우리 몸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기간은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진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죠. 근데 어떻게 치료하는 걸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진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안 되죠. 일단 오진을 내리면 의료 사고니까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줘야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해진 치료. 정확한 진단명.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집에 1,000원, 2,000원 내고 오시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국민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서 그 진료비를 받아야 의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진료비를 청구할 때 그냥 내가 이 사람 뭐 치료했어요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진단이 뭐였기 때문에 무슨 치료를 했다라고 두 가지를 보내요. 진단 코드와 치료 코드를 두 가지를 보내요. 그게 서로 매치가 되고 시스템 안에서 허락이 되어 있어야 의사가 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틀리면은 에러가 나서 시스템에서 튕겨버려서 의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뭔가 진단을 내려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치료가 그 보험 시스템 안에서 적용된 그 진단에 맞는 치료 중에. 근데 그 치료는 뭐예요? 증상을 없애는 건데, 환자의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건데 뭘로? substance. substance는 약물이죠. 무슨 약물?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 내가 내 집에서 만들었으면 의료법 위반.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만 처방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10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선한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고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내가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 어쩌면 체육관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등산에 약수터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병원은 건강해지러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가원이나 명상하러 가는 게 더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병원은 원래 뭐예요? 병원은 원래 의미는 응급실에 다 있잖아요. 성형외과 있나요? 응급실에 다 있어요,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은 응급 상황에 우리 애가 아파서 가가지고 그 의술을 배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곳이니까 사실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지 그곳에 건강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별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목소리 톤도 온화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환자혁명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저것도 불순한 의도로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응급 상황이었죠.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찢어졌어? 부러졌어? 의식이 없어? 당장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사한테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한테 맡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병원에 가는 게 뭐예요? 현대인들이. 담요, 고혈압, 콜레스테롤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만이 살찐 게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다? 아니에요? 병이에요? 반반 갈렸어요. 아까 여러분은 황성엽 선생님이 치매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셨는데 강의 끝났잖아 벌써. 근데 이거 지금 반반 갈렸죠. 애매하죠. 우리가 사실 그거 답 내리기가 애매해요. 이게 병이 아니야. 비만이 못생긴 건 아니에요. 네. 요즘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비만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받아들이고 소수자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대함이 생기면서 평소하면 또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뭐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거 괜찮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만이 병이냐 아니냐. 현대의학에서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치매 말고 우울증이 이제 우리 옛날에 우울증이 병이라는 개념 없었잖아요. 그냥 우울한데 우울증이 이제 병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도입이 됐고 마음의 감기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비만도 병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비만이 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뇨가 병이에요, 아니에요? 네. 당뇨 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병이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병이에요. 근데 당뇨는요 어느 기관이나 장기가 고장난 게 아니고 떼어낸 것도 아니고 다시 뭐 되돌릴 수가 없어서 뭔가를 계속 장치를 끼고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병이 아니에요. 그냥 상태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약을 계속 평생 먹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방법은 못 되돌리니까. 근데 이 당뇨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비만도 보기 때문에 상태지 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비만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뇨는 병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고혈압 병이지, 콜레스테롤 병이지. 아니에요. 다 상태예요. 근데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병증. 합병증이 별거 아니면은 안 두려운 병들이잖아. 내가 여러분들이 혈당이 높은지 뭐 알았어요. 병원 가서 알았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몰랐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너 수치가 높다 그러고. 그래서 겨우 알게 된 건데 증상도 없었는데. 다만 병원에서는 그걸 왜 그냥 놔두지 않고 걱정해요? 결과가 너무 처참하니까. 아까 치매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사라지는 병이라고 했지. 이 사람이 없어지는 병. 몸뚱아리만 남고 그 몸만 내가 맨날 청소해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어지르고 다니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병이죠. 되게 슬픈 병이죠. 근데 그 반대 얘기해줬잖아요. 뇌졸중은 거꾸로 몸은 있는데 아니 정신은 있는데 몸이 다 반쪽이 됐든 한쪽이 됐든 아래가 됐든 움직일 수 없어서 갇혀버린 상태니까 원인이 너무너무 끔찍한 병이죠. 이 혈압이 높아도 그 뇌졸중이 올 수 있고 그거 아니면 심장마비가 오면 그대로 죽잖아요. 아니면은 뭐 눈에 실명을 하죠. 보통 당뇨나 고혈압 환자, 콜레스테롤 환자 실명을 하죠. 못 보게 되면은 감각 중에서 없어지면 제일 싫을 것 같은 게 시각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 그것도 끔찍하죠. 당뇨병 환자들 당이 무거우니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가면 다리 절단 많이 하죠. 다리 신경이 안 좋다.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 합병증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첫 번째 합병증이 처음 나왔을 때의 증상이 절반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니까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거나 이런 상태 정도의 심각함이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서는 치료의 대상이죠.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당을 낮출 수 있는 약이 있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줬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한 6, 7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또 콜레스테롤 혈압을 이렇게 해보니 오랫동안 해봤는데 혈압이 낮으면은 혈압이 높아서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혈압약을 처방을 해서 오래전부터 먹어봤는데 하나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심장마비 환자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율이 좀 줄었어요. 근데 그게 사망 안 하면 뭐예요? 심장마비 안 생기라고 먹은 약인데 심장마비 환자 사망이 줄은 이유는 요즘 옛날에는 앰뷸런스가 그냥 택시 서비스 와서 내려가는 서비스밖에 안 됐는데 요즘 현장에서도 응급조치가 좋아졌고 환자분들도 인식이 있어서 내가 이게 심장마비인지 뭔지 미리 알아가지고 119에 전화를 더 빨리 하니까 그래서 살아나는 확률이 높은 거지. 옛날에는 파티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소화가 안 돼. 식은땀 흘리면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인 줄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신고를 빨리빨리 해서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몸에 많은 문제가 이미 생긴 상태로. 근데 고혈압 약을 먹을 때 원했던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원치 않고 의사들이 처방을 했던 거라고요. 그 에피소드는 여전히 줄지 않는 거예요. 혈압이 낮으니까 혈압을 억지로 끌어내리니까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혈압이 낮으니까 아파트 15층 꼭대기까지 혈압이 낮아서 물이 안 올라가서 15층에 물이 안 나오는 상황처럼 뇌에서 산소랑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니까 거기다가 공급해 주려고 혈압이 우리 몸은 일부러 올려준 건데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서 어느 나이가 되면 무조건 유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벽이 탄력을 잃어가지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해서 근육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거나 피가 탁하다거나 우리가 당뇨, 인슐린 저항성으로 그 피가 끈적한다거나 이런 아니면 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몸도 계속 살리려고 죽이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혈압을 올려놓은 건데 억지로 혈압이 높으면 터져 내려 빨리 약 먹어서 내려놨더니 결국 아파트 15층에 물이 안 가서 뇌가 죽어버리고 뇌경색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뇌출혈은 줄었지만 뇌경색이 늘어나니까 합치니까 뇌졸중 환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혈압약은 어떤 걸로 무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큰 산업이 돼버렸는데 제약회사의 매출의 20% 차지할 텐데 그러니까는 또 연구를 해보니까 혈관이 막혀있네. 혈관이 막히면 뭐야 저거 콜레스테롤이네. 그 노란 우리 맨날 콜레스테롤을 뚫어준다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TV 틀면 다 콜레스테롤을 뚫어준대. 혈관을 너도 나도 약부터 시작해서 건강 보조식품까지 다 뚫어준대. 뭐 이렇게 우리는 환자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그거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혈압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80년대에 불현듯 나타난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전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살다가 근데 갑자기 콜레스테롤 이론이 정면에 나오면서 혈관에 이렇게 끼는 게 있는데 이걸 콜레스테롤 때 보면 여기 지방이야. 지방이 다짜고짜 왜 끼는지 멀쩡한 젊을 때 안 끼다가 나이 들어서 왜 끼는지 누구는 끼는데 왜 안 끼는지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왔는지 계란 노른자 먹고 새우 먹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얘가 나쁜 놈이야. 이게 혈관이 나가서 들어가신 거야.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만 또 하나 추가된 거예요. 혈압 낮췄는데 안 되네, 효과가 없네. 콜레스테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 뭔가 약으로 계속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더해지기만 하지 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병원에 가면 약은 약대로 과마다 가가지고 약 가지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건강 문제는 딱히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건강할 수가 거의 없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라니까 했는데 뭐가 나왔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약을 먹고 있는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맞을까?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 수많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상태지. 지금 여러분들이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장기들은 다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혈압도 아직은 올리고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도 간이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도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는 간이 돼버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병원을 제일 많이 가는 이유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공통적으로 하나죠. 예,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예요? 인슐린이겠죠.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우리가 우리 세포는 앞에서 오늘 계속 선생님도 다 얘기했는데, 포도당을 먹고 산소를 먹어야만 산다고 했잖아요. 포도당을 먹는데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포도당을 우리가 먹었다 그래서 그 세포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세포는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포가, 아까 그림 많이 보셨죠? 세포는 자기들을 감싸고 자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너와 나를 구분짓는다 그랬어요.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소는 못 들어오게 막은 거고, 포도당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포도당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개방해 놓으면 다 들락날락 걸리니까 인슐린이 포도당을 갖고 오게끔 우리 몸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포도당들을 들고 가서 세포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당은 에너지를 쓰이지만, 에너지를 쓰이는 것은 독소일 수도 있어요. 포도당은 그냥 혈관에 놔두면 독소가 돼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혈관에서 빨리 갔다가 이걸 에너지로 쓰겠다고 하는 세포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으면, 세포가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독소라고 그랬잖아요. 혈관에서 너무 많으면 포도당이 독소 역할을 하듯이 세포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세포도 거기서 독소가 되는 거예요. 간이 해독을 처리하죠. 그래서 술 마시면 간 버린다고 하는 게 도구로 보는 거잖아요. 이 포도당도 간이 똑같이 도구로 봐요.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술과 포도당, 간이 제일 먼저 또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는 건데, 술 안 먹고도. 이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세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자꾸 자주 가져다 주니까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 받아들이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 가지고 왔어요. 택배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띵동띵동, 포도당 가지고 왔어요. 2시간 만에 갖고 오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 한 번 와야 버선발로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갖고 오니까 집에 없는 척 하는 게, 인슐린이 왔는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 입장에서,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애들이랑 남편 밥을 해서 먹였어요. 아침밥 해서 먹고 나도 같이 먹고 보냈어요. 그럼 이제 반매러 가야 되는데 앉아서 TV 보고 있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구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친구 전화 왔어요. 만나자. 친구 나 만나러 커피숍 갔어요. 흑당 버블티를 마셨어요.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 떠들다가 점심시간이야. 밥 먹자. 사실 배 안 고파. 점심시간이니까 가서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든 뭐 밥을 먹었든 돈가스를 먹었든 뭔가 짜장면을 먹었든 먹을 거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나서 다시 집에 왔는데 아까 커피도 마셨겠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또 하나 마셨어요. 아니면 뭐 비투가루를 마신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비투가루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다들 와가지고 또 밥을 해줬어요. 세포 입장에서 볼게요.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를 쓴다 그랬죠. 에너지 쓸 일 별로 없었는데 오늘 운동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포도당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인슐린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세포에다가 막 포도당을 배달을 해주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이제 포도당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흑당 버블티 먹었어요. 인슐린이 또 우르르 나와가지고 포도당 또 배달해주고 점심때 또 이게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뭐가 계속 오니까 세포가 계속 받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독성이라고 했잖아요. 못 받아들인대 더 이상. 나 이거 받을 수가 없지. 이거 받으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은 지금 혈관 안에 해결되지 않은 포도당이랑 인슐린이 다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혈관에 염증 생기고 죽어요. 혈관이 고장난단 말이에요.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지 포도당이 그냥 혈관에 있으면은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혈관이 또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 다 죽어. 큰일 났다 어떻게. 근데 이 독소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관대한 세포가 있어요. 누구죠? 지방세포예요. 지방은 얘네들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세포들이 다 야 일단 너가 이거 다 가지고 있어. 너가 다 갖고 있고 나중에 우리 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그때 지방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빼서 쓸게. 그래야 우리가 다 살아. 그래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넣기만 하고 빼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슐린 대사질환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게 인슐린 얘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구나. 그래서 뱃살이 먼저 복부 비만부터 생기고 살이 찌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 혈관에 이렇게 당이 자주 돌아다니고 우리 혈관은요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이 나와서 그걸 다시 세포에다 뇌, 장기, 곳곳에 필요한 데다가 다 딜리버리를 해주고 인슐린을 다시 퇴근을 하셔서 혈관이 다시 깨끗한 상태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깨끗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제일 건강한 거예요. 혈관이고 뭐고 아까 관절은 제가 아껴 쓰지 말라고 했지만 간이나 혈관은 아껴 써도 되고 많이 안 쓰고 잠깐 쉬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쉼 없이 계속 뭔가를 자주 먹기 때문에 이 혈관 상태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결국은 염증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혈관에 벽에 균열도 생기고 혈관 조직의 건전성이 깨지면서 혈관 상태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염증을 낮춰야 되고 고장난 혈관 벽들을 또 보수하고 수선하고 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게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염증을 끌어날치는 아까 황상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이 염증을 끌어날친다 그랬잖아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혈관 안에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하고 인슐린도 있고 그 두꺼운 포도당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혈관을 갖다가 그 혈관 벽은 염증 생겼다 그랬죠. 탄력성, 건전성을 잃었다 그랬죠. 그럼 혈압이 조절이 되겠냐고요. 혈당이 높은 것만으로 뭐가 올라가요? 콜티졸 호르몬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스트레스가 올라간 상황에서 혈압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게 대사 증후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그거 하나 줘 패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해라, 저탄고지해라 이런 얘기, 현미채식해라, 시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뭐 약물로 해결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다만 저탄고지가 알려지니까 TV에 나오니까 TV에 출연하신 분이 삼겹살을 구운 다음에 기름을 마시고 그럼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도 됐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유명해지니까 16대 8이야? 16대 8 알았어. 다 16대 8로 갑자기 16대 8로 나 16대 8로 하다가 쓰러질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거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내가 마라톤 뛰려고 마라톤 동호회에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왔어요. 나 마라톤 하겠다고. 그럼 이 사람이 선수급인지 전국체전급인지 아니면 이거 운동장 2바퀴도 못 뛸 상황인지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다른 시점에서 시작하고 이 간헐적 단식을 듣고 혹한 사람은 당뇨가 있었던 내가 살을 빼야 되는 뭔가 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도 잘 못 뛰어 아직 체력이 안 될 사람들인데 갑자기 마라톤을 16대 8을 뛰어버린 거죠. 그럼 물은 나가고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혈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혈관이 좀 음식을 제때 먹어주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주고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음식이 빨리 다시 돌아가고 샘플로 그 포도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다시 깨끗해지고 깨끗한 혈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의 혈관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게 핵심이니까 16대 8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컨셉을 가지고 천천히 들여가면 그럼 되시는 거예요. 기능의학이 현대의학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기능의학이 현대의학하고 다른 점. 아까 황미진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수행 맞는 게 기능의학이에요? 아니에요. 비타민 먹는 게 혈압약 대신에 비타민 먹는 게 기능의학? 아니라고요. 기능의학은 아까 말씀드린 진단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의학을 수련한 의사들은 정확한 정해진 진단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기능의학은 진단부터 다른데 원인을 찾는 거예요. 병의 원인. 원인을 찾는데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어떤 환자가 왔어요. 내가 요즘 자살하고 싶대요. 모든 매사에 하는 일에 관심이 좀 없고 의욕이 없대요. 아침에도 못 일어나겠고 사람 만나기가 싫대요. 성욕도 없대요. 너무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이분의 진단이 뭐예요? 우울증이죠. 네.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우울증이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우울증 같으니까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다. 진단과 처방이 나왔어요. 정해진 약을 일단 먹고 이거 먹고 4주 후에 6주 후에 한번 볼게요. 효과가 있었나 부작용이 있었나를 봐야 되죠. 의사는 약을 처방했으니까. 그걸 볼게요. 환자가 해서 감사합니다. 갈라 그러다가 근데 선생님 근데 왜 성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우울증 때문입니다. 제가 밤에 왜 잠을 못 자겠죠? 우울증 때문입니다. 이 환자 얘기를 다 듣고 진단을 내렸는데 환자가 다시 묻으니까 툭 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의 병의 이 증상들의 원인이 뭔지를 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궁내막증 환자 그러면은 자궁의 내막이 문제가 생겼네. 자궁의 내막이 커졌네. 그것이 이 사람이 왜 자궁내막증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걸 거기까지 아는 게 아니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네.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는지를 알지 않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검사를 받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거를 낮춰야지. 어떻게? 약물로, 정해진 약물로. 그렇게 안 하면 처벌당해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의사들은 손발이 묶여있죠. 그래서 원인을 진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진단을 내리고 나서도 원인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의학은 이제 그게 좀 답답한 거죠. 병을 계속 당뇨약을 계속 먹어도 이 환자의 당뇨약은 평생 먹는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은 현대의학에서 당뇨병은 불치병일까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병일까요? 불치병이에요. 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 약으로 관리하게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약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혈당, 인슐린 저항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먹어도 당뇨는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약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인슐린 맞아야 되고 심장 이식해야 되고 갈 길도 다 가는 거예요. 심장 투석하다가 이식하다가. 당뇨약도 그렇게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 무섭다고 우리가 알아서 당뇨약을 먹은 건데 아까 혈압약처럼 오래 지났지만 심장 투석센터가 늘어났잖아요. 없어졌어야죠. 당뇨약이 효과가 있다면. 당뇨약을 계속 먹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활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은 자, 이 환자가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다시 발현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위산 억제제를 먹었더니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시모토 신드롬이라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비타민 햇빛을 너무 안 봐가지고 비타민 D를 못 받아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대방어 먹고 회, 스시를 먹고 수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은 중독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생선을 너무 싫어해서 절대 안 먹었더니 오메가3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똑같은 우울증이지만 원인은 너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기능의학적인 접근이고요. 환자분들께서 많은 오해들을 하세요. 기능의학 병원 가면 검사가 많다, 비타민을 처방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능의학 병원에서 제일 원하는 건요. 환자분들이 결국 다시 집에 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게 한 90% 돼요. 그래서 기능의학 진료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한테 끌려온 남편분.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얼굴로. 그분들이 제일 무섭죠. 아니면은 따님한테 끌려온 엄마도 무서워요. 별로 진단을 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침은 뭐 드셨어요? 다 적어요.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적고 중간에 간식 뭐 먹고 있으면 적고 어제 점심은 뭐 드셨어요? 벌써 거기서부터 생각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치매. 그 다음날 적어도 이틀치까지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봐요. 봅시다. 90% 이상이 심하면 진짜 90%, 80% 탄수화물이에요. 다. 자기는 되게 건강하게 어머님들 주로 자꾸 날 뚱뚱하지도 않은 날씬해서 자기는 건강하게 먹는데 혈압만 있는데 건강하게 드신다고 하는데 왜 국에 밥에 나물에 건강해 보이죠. 아까 황선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치매 식단이에요. 그렇죠? 적어놓고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꼭 햄버거, 피자 먹는 애들한테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먹다 보면 탄수화물, 당을 많이 먹게 되고 그게 오늘 계속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단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황상현 선생님도 제일 첫 2개월 동안 시켰던 게 음식 바꾸는 거였잖아요. MCT 오일을 먹어라 뭐 다음 단계고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 음식부터 바꿔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도 내가 해야 되죠. 그 의사가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음식 먹는 거 뭐 의사가 도시락 따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요. 안 된다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와이프한테 끌려온 남편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왜 되게 정확하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칼같이 하려고 라면 끓이려도 여자분들 죽 끓이죠. TV 보면서. 맛이 없어요. 여자들이 라면 끓이고. 남편이 더 잘 끓이고. 맞지 않아요? 물량 정확히 재고. 그 다음에 시계 타임워치, 스탑워치 해가지고 시간 딱 띠리리리 울리면은 그때 딱 라면을 끝내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모든 가이드라인을 주면 또 잘하는 게 또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열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 몸의 대사가 여성분들보다 훨씬 간결하고 여성분들은 복잡하잖아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단계 문제가 돼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해가지고 다른 문제들로 막 이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상선도 시작하고 난소, 낭종, 뭐 자궁내막증 이런데 그런 분들을 풀려면은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아까 허민 선생님이 그랬죠. 몸이 훨씬 낫다 여자분들보다 호르몬에 대한 그 공격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여기서 단순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 무식하고 개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건 아니지보다 그래? 이게 낫다고 그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본인은 좋아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적인 문제 조금만 잘못된 거를 본인이 인식만 하고 의식만 하면 이 선생님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남자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뱃살도 여자보다 더 빨리 빠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셔서 얘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 역할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 거죠. 네,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모든 분들을 다 내 입맛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건 아니신 저도 안 한다고요. 아니고 다 그냥 저는 정보를 드리는 게 역할이지 여러분들을 뭐 채찍질 해가지고 사람 바꿔놓는 것까지 제가 할 일은 아니니까. 이능혁 병원에 가실 때도 그렇고 일반 병원에 가실 때는 내가 일반 병원에 갈 때 이거 자, 넷 중에 하나 지금 피가 났냐? 부러졌냐? 의식이 없냐? 거울을 봤냐? 거울을 봤냐? 거울 보고 성형외과 가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내 생활부터 돌아가는 게 먼저고요. 이거는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시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혈압약을 갖고 왔더니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여행을 가시는데 공항에서 발을 막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여권을 놓고 온 줄 알았는데 혈압약을 집에 놓고 온 거예요. 혈압약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분을 보고 더 걱정되는 게 이분이 운동은 하고 있는지. 아까 심호 호흡만 잘해도 혈압은 10이 내려가는데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혈압약 없어 올라가겠죠. 네? 응급실에 나 혈압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와가지고 막 들어오면요. 그 의사들이 그분은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심장 소리 나셔가지고 막 혈압이 오른다고 막 이러면은 의사는 그분을 응급 환자로 안 봐요. 자기가 설명 다 하고 있는데 뭐 응급 환자는 정말 총 맞고 온 사람 응급 환자 따로 있는데 그분 옆에 그냥 잠깐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뭐 처리를 좀 해주면 거기 앉아 있으면 더 마음 편해서 혈압이 내려간다. 근데 의사가 안 와. 또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가. 이게 혈압약이라는 약이 우리는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면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해봐요. 맨날 나 운동도 그렇게 병적으로 하면 싫어.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저희 카페에다가 가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오메가3 뭐 비타민 B를 어떻게 먹는 오메가3를 먹는데 식후에 먹어요? 식전에 먹어요? 저녁에 먹어요? 아침에 먹어요? 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답변이 맨날 저는 이렇게 해요. 아니 사과를 먹는데 지금 나한테 몇 쪽을 밥 먹고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먹어요? 빈속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먹냐고요. 비타민 영양소가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원래는 여러분들 음식으로 먹어야 채소 먹는 거
육류 먹고 아까 우리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잘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영양적인 부분이 부실하니 그걸 조금 보충해 주는 거예요. 꿀밤한테 맞고 그냥 먹어 이거지. 이뻐 잘 영양제 뭐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먹는 게 영양소고 그래서 우리가 보충제라고 부르잖아요. 서플리먼트. 보충제예요. 보충해주는데 뭘 보충해? 그냥 영양소만 보충해주는 거예요. 당뇨랑 상관없습니다. 이거 먹고 콜레스테롤 낮추면 조금 낮춰줘요. 근데 뭐 콜레스테롤 많이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스탠튼 약물 드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면 그게 빠르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일단은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나를 점검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잘 하시다가 못하는 게 이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콜티졸이 올라와요. 아시죠? 네, 처음에 에피네프린 스트레스 호르몬 촥 바로 나오고, 순간적으로 신경처럼 빠른 반응 속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콜티졸이 이렇게 나와요. 콜티졸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확 자극되는데,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네가 다리만 탈 건데 뭘 그렇게 콜티졸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금 교감신경이라고 했으니까 호랑이가 쫓아오면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근육도 탁 댄스되게 점프도 할 수 있게, 그렇죠? 피부도 두꺼워서 스쳐도 아프지 않게, 피가 흘려도 염증을 다 가라앉힐 수 있게, 호흡 빨라지고 숨 빨라지고 혈관 확장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콜티졸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당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혈당을. 그 당을 에너지로 써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간에 잠깐 어디 조직에 저장돼 있던 당을 빼온단 말이에요. 그 당을 가지고 쓰자고 빼오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 다운에펙트, 다운신드롬 새벽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당뇨 환자분들이 공복에 아침에 7시, 8시에 혈당 재보니까 혈당이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끌어올리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계속 자기 놔둘 수는 없잖아요. 굶었어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서 사냥을 하든 뭘 해야 되니까는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도 혈당을 올려주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콜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이 나오면 혈당이 나오는 거예요. 혈당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와요? 자동으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고 막 하면은 스트레스 팍팍 받는 것만으로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요. 오래가면 암이고, 아까 황미진 선생님이 얘기한 짧게는 혈압이랑 혈당, 그렇죠? 그래서 굶은 상태에서도 당뇨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약간 그동안에는 음식에 대해서 나 이거 몰랐는데 당을 이렇게 많이 먹고 치우치게 많이 먹고 단순당을 먹고 가고 싶은 먹고 이런 게 이거 뱃살 나오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혈압도 올릴 수 있구나. 몰랐는데 나 이거 알았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르고 뱃살이 나오고 당이지. 그거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만 신경 쓰시면서 짜증 내면서 막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이 녹즙 드시라고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지만 몰랐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먹었는데 내가 내 팔자야,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맨날 먹어야 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먹으면 되겠어요? 콜티졸 호르몬 나오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그 얘기를 저는 쭉 들리는 사람이고 동안에 선생님들, 기능형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늘 하시는 거고 저한테 비타민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를 오래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거 먹어서 안 된다. 지금 그거 먹을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항상 이거를 저는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꼭 기억, 약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거 어떤 비타민 뭐 그건 홈쇼핑이죠. 그건 TV에서 맨날 하는 거고 뭘 먹으면 뭐에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갖고 가시면은 그거는 환자용도 아니고 기능약도 아니에요. 그냥 혈압약에서 오메가 3로만 바뀐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건강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인슐린 저항성. 요거 그래 계속 앞으로 공부해보자. 더 깊이 이해하셔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정도는 내가 좀 다스릴 수 있게 운동하고 이런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면요 아까 그 콜티졸 호르몬 있죠? 그게 내려가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올라가요. 왜? 걔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상황. 우리가 옛날에 운동을 언제 했겠어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도망가면서 했겠죠. 그때가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콜티졸이 올라가서 운동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많지만 교감신경을 올려놨지만 콜티졸을 올려놨지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과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네들은 균형이 있거든요. 운동이 끝난 후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티졸 수치가 호르몬이 써버렸기 때문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강한 사이클을 매일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짜증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계속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있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가끔이라도 풀어주려면 운동. 스트레스는 내가 여기서 진짜 남편한테 와이프 때문에 아니면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강에 가서 눈물 흘린다고 딴 데 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고 속이 후련하다. 이게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몸을 많이 쓰는 거. 우리 몸은 움직여요. 우리 식물 아니에요. 동물이에요. 움직여야 행복합니다. 운동하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개운한 경험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조금. 내가 진짜 후회 안 하고 운동 게으름 안 피우고 운동하길 잘했다. 이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80이 넘어서 젊었을 때 운동 좀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운동은 지금 해놔야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체력이 하는 사람도 조금씩 안 돼요. 그러니까는 체력이라는 거는 쭉 오랫동안 우리 몸을 쓰려면 우리는 동물 아니고 식물 아니고 동물이니까 활성화. 지금 산소가 모자라요. 여러분들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우리 이영훈 선생님 모시고 다음 강의